기본적으로는 기간의 이슈가 있을 뿐이지 규제를 내면 거래량 감소, 그다음에 가격 상승폭의 제한 이런 형태로 규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제의 효과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데 그게 현재는 중과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유예가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내년 5월 9일자를 기준으로 이 중과 유예가 현재 법상으로는 끝나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내 집 마련이나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드물지만 그런 물건들 중에서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빨리 땡겨서 5월 9일 잔금하는 지급 조건이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더 싸게 내놔도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영월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가장 뜨거운 난제였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역시 풍선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하면 통상 옆으로 번지는 형태로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번 대책에 의한 풍선 효과를 좀 구분하자면 규제 지역에서의 거래량 감소,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의 거래량 증가,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의 전세가 상승 이렇게 세 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대출 규제 영향이 그나마 덜한 서울의 중저가 지역이나 그리고 이제 동구남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동탄, 남양주, 구리를 이제 일컫는 얘기인데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게 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풍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규제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한 사례에서 비추어 보면 2017년 파리 대책 때 약 5개월 정도 규제의 효과가 지속이 됐었고요. 이 기간 동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제 18년 9.13 대책 때도 역시 5개월 동안 거래량의 감소가 있었었고요. 19년 12.12 대책 때는 4개월 정도, 그리고 20년 7.10 대책 때는 3개월 정도의 거래량 감소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이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세가 보합으로 간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일단 6월에 그 대출 규제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3개월로 감소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형태, 정책 규제의 효과가 점점 짧아지는 주기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규제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 역시 한 길면 5개월에서 짧으면 3개월 정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과정 중에서 상승세는 좀 둔화되는 형태,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 비규제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정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게 문제이고요. 다만 이번 대책의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6월 달에 강력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풍선 효과가 외곽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해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동탄, 구리, 남양주와 같은 비규제 지역까지는 풍선 효과에 의해서 거래량이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동일한 풍선 효과의 현상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천이나 파주나 연천이나 안성 이런 더 외곽 지역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쫙 그냥 풍선 효과가 확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순차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지방까지 늘려가는 과정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지방까지 다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가령 현 시점에서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지역의 집값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 손 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즉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나쁜 일만은 아니거든요. 침체되어 있는 지방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현황으로 보면 여전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풍선 효과에 의해서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까지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현상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데, 자, 그럼 매수자들은
지금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좀 전월세로 더 살다가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집값이 안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거든요. 개인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당위성, 집값이 안정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는 별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들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그 현재와 같이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보합으로 가고 거래량은 이전보다 축소되어 있는 형태로 가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선 효과 중에 하나로 임차 가격, 특히 전세를 중심으로 한 임차 가격이 반대급부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지켜봐왔던 것처럼 통상 근로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만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올라가는 전세 가격을 쫓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1주택자의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맞춰서 떨어질 때 딱 바닥에서 사거나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항상 지금 시점에서 본인의 여력 범위 내에서 항상 제일 좋은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워낙 집값은 오르고 근데 대출은 조여버리니 실수요자 입장에서 눈높이를 이제 낮춰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집을 어떤 지역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집값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지역을 놓고 보면 항상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비싼 집을 사는 게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아주 비싼 초고가의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남이나 서초와 같은 현재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의 격차가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싼 집이라고 하면 막연히 총액이 큰 집을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평당 가격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비싼 집을 고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면적이 또 커지게 되면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당연히 더 비싸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 가족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기준으로 찾아보시고 40평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12평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허용 가능한 면적 내에서 평당 가격으로 가장 비싼 집을 사다 보면 보통 이제 통상 내 집 마련에서 가격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흔들리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집을 고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고 할 때 서울 외곽의 30평대보다는 좀 인기 지역의 뭐 전용 5구 같이 20평대를 사라.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강남과 인접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외곽에 비해서도 가격 상승세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가격의 흐름이나 거래량도 탄탄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행정구역상의 서울 아니면 경기도 이렇게 구분하시기보다는 핵심 지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로 좀 구분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번에 대책 나오고 나서 보면은 이 재개발 투자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재개발 투자가 부동산 투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개발 투자 한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더 편한 투자 그리고 거주를 하면서도 더 편한 투자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선택이 될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들이는 자금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좋은 입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산다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 예를 들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확대가 됐는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들을 잘못 사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시는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났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시는 분이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계셨던 1주택자의 그런 물건이라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의 물건이 맞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아닌 물건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재개발의 각 사업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3년이 초과해버리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났다고 하더라도 이상 없이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요소들을 기초적으로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 사업이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잘 진행이 되려면 그 거래량 자체가 재개발 지역일지라 하더라도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재개발 지역 내의 물건도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의 집값도 계속 올라가야 사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데,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상승세가 좀 멈춰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면 사업의 탄력성을 좀 잃는 사업장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업의 탄력성을 잃게 되면 이제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정부가 이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행정 지원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 재개발 사업장의 사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뭐하고 맞물리게 되냐면 공사비 상승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갈 때 예산에 대한 것들을 잡으실 때에도 분담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몇십 % 더 높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업성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 근데 사업성을 따지는 주요 어떤 지표가 거래량이라는 말씀이시고, 법적으로 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냐 아니냐, 이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재당첨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5년 내 재당첨 제한에 대한 부분들에 걸리게 되는 위험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주택자들도 이번 대책 이후에 고민이 좀 많아졌을 텐데요. 판다면 언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게 나을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입장에 따라서 처방도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예전에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했던 의무기간으로 묶여있는 이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다주택에 따른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데, 그게 현재는 중과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유예가 돼 있다면 좋겠지만 내년 5월 9일자를 기준으로 이 중과 유예가 현재 법상으로는 끝나게 됩니다. 26년 5월 10일 이후부터 양도해야 되는 다주택자의 매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양도세를 20%포인트 혹은 30%포인트만큼 더 많이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의 경우인데, 내년 5월 9일 전후로 해서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쯤 언저리에 팔게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고민의 여지 없이 5월 9일 이전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서 중과를 피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반면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2016년, 17년부터 이 등록임대사업이 아파트를 기준으로도 폭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년에 등록임대사업자로 장기로 등록하셨던 분들의 만료기간이 26년, 27년에 걸쳐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서 일정한 요건을 장기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갖추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 중과 유예가 끝난 이후에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등록도 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됐던 분들도 8년의 기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도세 중과는 의무 임대를 통해서 해지를 했는데, 다주택에 따른 종부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임대 등록이 말소가 되게 되면 바로 부담으로 오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정적으로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거의 특징상 내가 딴 데서 벌어서 그 세금을 매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가늠하시고 나서 양도세 중과 요 시기 이후 적정한 시기에는 매각을 고려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이 다주택자 그 중과 유예가 한번 이게 연장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연장될 가능성은 없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게 한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왔는데
그것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하게 될 거냐면 지금 안 팔아도 되겠네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과를 막연히 계속 연장하는 것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9일 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슬슬 집을 내놔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내년 5월 9일 이전까지 잔금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려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올 연말이나 1, 2월쯤에는 매물로 내놔서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내 집 마련이나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드물지만 그런 물건들 중에서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빨리 땡겨서 5월 9일 잔금하는 지급 조건이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더 싸게 내놔도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이 경우 다주택자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핵심지가 아닌 더 외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내놓을 거라는 게 함정이기는 하고요.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입장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 서초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일반적으로 평가될 때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도 그분 입장에서는 버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 이슈를 피해서 시장의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완전 뭐 강남, 서초 이런 것처럼 핵심 지역이 아닌 데에서는 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 절세를 위해서 5월 9일 전에 처분해야 되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내 집 마련하는 그 매수자들한테는 조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중과 유예 부분들이 한 번 더 연장이 되는 쪽으로 방향성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중과가 다시 시행되는 쪽으로 가는지를 다주택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무주택자분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그 절세 매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낼 때 빨리 급하게 파셔야 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소개하는 부동산에 미리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때까지 빨리 나타나게 매칭이 되면 조금 낮게 팔려고는 할 텐데 그게 안 되면 또 안 팔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자, 내년 부동산 시장 방향을 가른 핵심 변수 뭐라고 보세요? 6월부터 시작된 10월까지의 세 번째 대책의 효과가 지금 분명히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책은 효과가 없다.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기간의 이슈가 있을 뿐이지 규제를 내면 거래량 감소, 그다음에 가격 상승폭의 제한 이런 형태로 규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제의 효과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고 이제 내년 초 1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눈에 띄게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규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분수령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게 뭐 정부로서나 아니면 시장에 참여하는 민간으로서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그 공급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입주,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입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입주가 이전 대비해서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주어진 값입니다. 지금 당장 입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몇 년 전부터 착공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아파트가 빵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공급 절벽 이거는 뭐 상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공급 절벽 상황은 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제 공급 절벽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입주에 대한 부족인데 많은 분들이 집의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에는 관심을 좀 두시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현재처럼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더 중요한 건 임차 가격의 상승, 즉 전세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월세로 물량이 줄어들면서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겹치면서 매매가 정체되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미 상당수 규제 지역에서는 전세가 상승폭이 주간 단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증가를 할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입주 물량 부족은 통계상으로 보면 내년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를 포함한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풀리는 부분들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28년 이후 정도는 돼야
입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그 무렵에 맞물려서 3기 신도시까지를 포함한 이런 지역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해소될 기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말에 보면 정부가 또 공급 대책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이거 내놓으면 좀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뭐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일단 내놔야죠.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부도 이제 영혼까지 끌어서 공급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물리적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는 공급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진행 절차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지역별로 아주 세분화돼서 자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계속 발표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이든 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잡아놓고 나서 그게 그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당연히 국민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집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구나 안정되는데 라고 하려면 그런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저렇게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텀이 깁니다. 자주 더 빈번하게 더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연말에 얘기한 그 발표될 공급 대책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조금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을 바로 내놓을 수는 없으니 이 불안 심리라도 좀 뭔가 잠재울 수 있는 신뢰를 줘야 된다. 결국 그 말씀이신 거죠. 또 부동산 보유세 두고도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이 보유세 건드릴 가능성이 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뭐 브리핑이나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제 보유세 자체는 혹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지 이런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지방선거 이 보유세하고 굉장히 의외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방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의 정치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결국 이 보유세이다 보니 지켜봐야 되겠지만 26년도 내년도에는 이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정부로서도 쉽게 큰 폭으로 높이는 쪽 방향이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는 뭐 큰 폭의 인상이나 변화가 없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뭐 선거 이후에 조금은 변화를 주려고 할 개연성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세 번의 대책 이후에 거래량에 대한 감소가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는 있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다른 큰 변수가 없는 한 뭐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실 텐데 실제로 이 부분은 국민들 보편적으로는 체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내년에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것이 직전에 규제들이 여러 번 나왔을 때에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서 가격은 상승폭을 좀 제한을 받더라도 전세가가 막 상승하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 그 전반적으로 걸쳐서는 임차 가격의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일으키는 뭐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 혹은 월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거 임차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밀어올리거나 적어도 매매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지지해주는 이런 형태로 방어해준다. 나타날 가능성도 우려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럼 되게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뭐 세입자로 살든 아니면 뭐 매수하려는 사람이든 쉽지는 않겠네요. 다들 어렵다고 느끼는 이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 안 팔린다,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소위 뭐 한강벨트 집값인데 내년에도 이 지역은 계속 오를까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비싼 가격에 드물지만 거래가 일어나고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 다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어느 나라든 지방이 소멸하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거치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현상들은 우리는 이 도시화 현상이 예전에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계속 도시화되는 현상들 그리고 기존의 도시들이 점점 커지면서 메트로폴리스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도시의 핵심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고 그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지역이 될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몰리고 지방은 이제 빠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중심 지역으로 몰리고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남이나 서초 지역과 같은 핵심 지역을 선호하는 현상들은 계속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내년에는 집값을 사람들이 원하는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재료들은 뭐 거의 없는 거네요. 한 가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주식 시장이 요즘 아주 좋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부동산으로는 돈을 쉽게 못 벌고 주식 시장이라 금융 시장을 통해서는 돈을 좀 더 용이하게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심어줘서 자연스럽게 자금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걸 이제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게 잘 어느 정도는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들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을 포함한 금융 시장이 어떤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다시 또 훅 빠져서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좀 덜 생기게끔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하나의 방편이 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씩은 이제 부동산에 쏠린 사람들의 관심들을 금융시장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옮겨지는 현상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도 안 되고 뭐 갭 투자도 안 되는데 나의 여력이 되는 한에서 가장 비싼 집을 사는 게 맞다. 무주택자 혹은 이제 갈아타기 고민하는 1주택자라면 그리고 내년 5월 9일을 잘 봐라. 다주택자의 그 세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그 전에 이제 꽤 괜찮은 시세보다 싼 금매가 나올 수도 있다. 네, 항상 남보다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